11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같은 날 이루어진 이재명의 재판 개입에 관한 항의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사위원장 추미애는 이재명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며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라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향한 추미애의 반발은 천박하며 억지스럽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인 통치 행태는 독재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재는 한자 홀로 독, 옷말을 재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직역하면 홀로 옷을 재단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개인이나 특정 소수가 다수를 멋대로 가위질하듯 지배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독재와 의미를 혼동하는 단어로 독선이 있습니다. 독선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독선은 태도, 독재는 정치 행태를 나타내는 말이며 독선적인 정치인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은 크지만 모든 독선이 독재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독선이었을진 몰라도 독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다수 의석으로 정권을 견제해온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미애의 발언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였다고 해도 그것이 이재명의 독재를 합리화시키진 못합니다. 누가 자행하든 독재는 잘못된 정치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의원을 향한 추미애의 반발은 어떻게 해석하던 지적으로 피폐하며 감성적으로 천박한 발언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 하의 대한민국을 제네수엘라라 칭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나오기엔 다소 경박해 보이는 표현일지 몰라도 그 표현이 담고 있는 함의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법권마저 장악한 일당 독재 정권이 국가를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베네수엘라의 현재 모습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플래카오 BC입니다. 네, 호구면입니다. 11월 다 갔네. 다 갔죠. 이게 여기 녹음하러 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어느덧 그 뭐 편의점 같은데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네네. 시즌이 됐습니다. 뭐 날씨도 겨울 같고 이제 좀. 네. 자, 제 인트로에 그 11월 26일 날 법사위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하늘 추미애 발언 참 그렇지 않습니까? 꿀 빨고 있는 이딴 소리는 아니냐고 법사위 위원장식이나 돼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꿀을 빤 나경원 의원은 보통 꿀을 잘 못 빠는데. 그렇지. 박영선 의원처럼 무슨 위치 선정의 기재도 아니고. 네. 뭐 그나마 좀 했던 게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원내대표 했던 거. 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유죄를 받긴 했는데. 네네.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추미애 의도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한테는 직소리도 못했으면서 왜 이재명한테 지랄이냐 이런 소리인데 말하자면은. 네네. 아니 그걸 꿀 빤네 이런 소 이건 진짜 참. 야 어떻게 좀 어느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좀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저는 이 회의 관련 기사를 보고. 판사 출신인데. 그러니까요. 정치도 오래 했고. 사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추미애쯤 되면 정치권에서도 굳이 급을 따지자면은. 그렇죠. 네네.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렇죠.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도 하다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네. 뭐 다선 의원이고. 예. 장관도 하고. 그렇죠. 장관도 했었고. 지금 진짜로 이제 뭐 커리어로 치면 한 대권이나 국회의장 정도밖에 안 남은 해볼 다 해보고 다 해본 데다가 진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인간이 법사위 위원장 맡으면서 법사위 회의에서 그것도 공개적인 법사위 회의 자리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꿀빤에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어떻게. 국회의장이 못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날 이제 이 법사위 발언을 좀 보면은 이날 이제 그 이재명이 순방 뭐 7박 10일짜리 순방 마치고 와가지고 네. 그 이제 이화영 재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검사들이 일제히 이제 보이콧을 했잖아요 재판을. 네네. 판사 퇴해버렸죠. 보이콧을 했죠. 그 관련 증인들 저기 뭐 출석 요청했는데 다 거부당하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저판사 재판 못 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말하자면은.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경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저기 뭐 대변인 누구야? 강유정. 네, 강유정 이제 브리핑하기를 굉장히 경로했다 이재명이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관련한 그 검사들 저는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 자체가. 이것도 그 말하자면 사법 개입이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거예요. 이거 더구나 자기랑 연관 있는 재판인데. 그렇죠. 재판인데. 예. 그 소리를 한 건데 거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날 요게 이 법사위 회의하기 직전에 거의 직전에 이 발표가 나왔거든요. 강유정 브리핑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 그 국힘 의원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뭐 신동욱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 채택을 하나도 안 해주는데 검찰이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런데 항명이라고요? 또 항명 프레임 건 거야. 아니 씨발 이게 무슨 항명이냐고 대체. 그렇죠. 이 사람들을 가만두냐고요? 감찰하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우리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나왔을 거예요. 이건 뭐 저 동의합니다 진짜로. 그랬겠죠. 네, 100%죠. 막 독재라 그러고 난리 났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곽규택 의원은 뭐 본인이 공범에 대해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이 퇴장한 것까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감찰 지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범죄자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이 아닙니까?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즘 제네수엘라가 유행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좀 정정을 하고 싶은데 제네수엘라가 요즘 유행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냐 이걸 좀 되짚어보면 최소한 이거 아마 처음에 만든 게 우리 진영 쪽 사람 같은데 이 말이 저쪽 우파 진영 쪽에 널리 쓰인 거는 대선 때 작년 대선 때 이미 작년에 올해 대선 때 보면은 한 6월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제가 확인한 건 6월 5일 날 나온 그 우파 진영 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 풍자 유튜브 콘텐츠 중에 보면은 제네수엘라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쯤부터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최근에 유행했다. 이거는 좀 뭐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뭐 제네수엘라가 유행이다. 사실 이 발언도 저는 좀 그렇긴 합니다. 이건 법사위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또 너무 좀 시중의 언어에 가깝잖아요. 정제되지 못한 유행을 이렇게 끌어온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추미애가 인트로에 이제 제가 인용했던 그 말을 한 거예요.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범죄자라고 단정을 해도 되겠냐? 나경원 의원 본인이 범죄자 아니냐? 나경원 너도 유죄면서 너도 범죄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한 끝에 뭐 잘못하면 맨날 독재 타령하는데 너 윤석열 정권 때 꿀 빨아놓고 뭔 독재 타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참 법사위 추진 참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힘에서는 이제 법사위 간사로 추대를 했잖아요. 근데 법사위 내부적으로 지금 그 여당 의원들끼리만 거의 투표를 한 거지 야당에서는 보이콧을 했으니까 지금 간사 안 받아준다 그러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투표해가지고. 네, 그러고 있죠. 이것도 초유의 사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협치하겠다는 의도가 조금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완벽한 점령군 어떤 스탠스로 그냥 야 꿇어 선거 졌으면 꿇어 계속 이 태도로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지금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법사위 파행이 그래서 언제까지 갈지. 뭐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할 얘기가 환율 아닙니까 메인 테마가. 네네. 근데 결국 이제 환율이 그렇게 가는 것도 뭐 이건 좀 앞선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 뭐 협치가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도 저는 대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밖에서 보기 굉장히 국가가 불안해 보이니까 거기에 그거에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 환율에 영향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불안정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요원하다. 특히나 민주당 애들 지금 꼬라지 보면은 이건 뭐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런 와중에 그 10박 7일간 순방 그다음에 그 어디야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제 이재명이 귀국을 했잖아요. 네네.
이 와중에 이제 그 취임하고 처음으로 그 국빈 방문을 2차례 가졌어요. 10박 7일 일정 중에. 네. 한 번이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국빈 초청을 해서 방문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방문국가 터키입니다. 근데 이거 좀 그래서 터키 이제 그 국빈 방문했다. 이것도 굉장히 크게 좀 대통령실에서 많이 이제 보도 자료를 뿌렸던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보고 있으니까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G20에서도 일단 좀 이거 뭐냐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독일 총리랑 한 30분 정도 회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독일 총리 한마디 하고 삐져서 나가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이없잖아 사실. 아니 뭐 이제 그게 좀 대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일 수 있을 거예요, 외교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슨 기자들이 그 맨날 뭐 물어보면은 뭐 정치는 사실은 국민들이 하는데 이딴 식으로 동문서답하지 회피하는 것처럼, 그 독일 총리한테 그 방법을 똑같이 쓰는 건 굉장히 결례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사람 무시하는 거고. 네. 뭐 이렇게 좀 말을 돌려가지고 독일이랑 상황이 좀 다르니까 우리는 중국이랑 바로 이웃한 국가고, 뭐 반대로 이제 독일 총리가 질문한 게 그러면 무례한 거였나? 그것도 이거는 아니지. 무례한 것은 아니죠. 대답하기 곤란한 거지. 대답하기 곤란한 거지만 독일한테도 필요한 질문이니까. 왜냐하면 독일도 지금 중국한테 자본 잠식이 굉장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국이랑 좀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랑 독일이 처해 있는 상황이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동문서답 사람 무시하면서도 동문서답할 일을 안 해라는 거죠. 그렇죠. 더구나 독일도 우리랑 같은 서방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 되겠냐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이렇게 정상회담 끝에 사진 찍는데 그건 그 이재명이 포지션을 제대로 못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가 그 한국 대통령이 서 있을 자리가 아닌데 주최국 자리인데 거기가 나봉 자리인데 거기 뻑 서가지고 사진 박히고 중앙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저기 뭐 프랑스 대통령 이름 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네, 마크롱 잠깐 만나가지고 뭐 저기 뭐 회담하자 그러니까 프랑스 순방인가 뭐 한번 하자 그러니까 마크롱이 뭐 다음 기회에 이래저래 말 그냥 되게 홀리고 가버렸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취급을 안 해준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튀르키예 가가지고 이제 국빈 방문했다고 이렇게 되게 환대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많이 공표를 했는데, 지금 튀르키예 입장이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튀르키예를 취급을 안 해줘요. 지금 국가 취급을 안 해줘요 거의. 그렇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에르도안이 20년 넘게 장기 독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보면은 지금 앞서서 이제 나경원 의원은 그 제네수엘라라고 해서 이제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베네수엘라에 빗대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이재명 정권 하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관해서. 네. 근데 지금 튀르키예의 상황을 봐도 좀 이제 맥이 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94년도에 정치 입문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시장. 근데 이스탄불은 도지사더라고. 이스탄불 도지사로 이제 정치 입문을 했는데, 여기는 터키는 도지사가 2명입니다. 네네네.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한 명 그냥 찍고 내리꽂고, 그 이제 지명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투표를 뽑는 또 도지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민선 도지사로 시작해가지고 뭐 97년에 정의개발당인가를 창당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 당이 2002년도에 이제 총선에서 다수석을 얻어가지고 집권을 하고 2003년부터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이때 여기는 원래 총리제였거든요.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있는 총리제인데, 총리로 2010년까지 이제 터키에 있으면서 이때는 좀 일을 그나마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터키가 97년에 우리나라처럼 IMF를 맞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 IMF랑 유엔 측에서 이제 어떤 그 공고상 같은 게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랑 같이 받았네. 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받아가지고 에르도안 집권기에 IMF를 극복을 합니다. 터키가. 극복을 하면서 굉장한 고속 성장을 이뤄요. 네네. 막 연성장률 뭐 연평균 성장률 7% 9% 이랬으니까 그 성장기를 한 10년 정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에르도안 첫 집권기예요. 한 2010년까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좀 그 이슬람 원리주의적인 면이 있었는데, 원래 터키는 세속 국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원리주의적인 면이 좀 있었는데도 워낙 경제적으로 성과를 잘 내니까 대중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인기를 바탕으로 2010년에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대통령제를 추진을 하려고 해요. 그전에는 대통령이 간선제였거든요. 네네. 그 총리가 그 내각 총리가 있고 대통령 간선제로 뽑았는데 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면서 이제 대통령제로 가려고 전환을 하려고 기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2010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2010년에는 자기 바지를 하나를 대통령으로 앉혔다가 2014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좀 독재자적인 면모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주의적인 면이 이슬람 원리주의적인 면이 점점 부각이 되니까 대중적으로 좀 인기도 떨어지고 저 다음에 뽑아주면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이 좀 생겨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급격한 원리주의적인 면들이 자꾸 이제 사회에 투영이 되니까 군부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 군부 일각에서 들고 일어나도 2016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쿠데타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 에르도안이 그대로 갔으면 어쩌면 재선 못하고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힘을 점점 잃어가던 시기여가지고. 근데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에르도안이 역설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쿠데타가 진압이 됐는데 이게 진압이 된 이유가 어떤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튀르키예도 대중 전반적인 인식에 쿠데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군부 독재를 겪어봤기 때문에 과거에.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아무리 쿠데타 세력이 명분이 있다고 해도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르도안 쪽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대중들이 다시. 그래서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하는 토대를 2016년 쿠데타를 통해서 마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정치적으로 반 정도는 사그라든 상황이었는데 거기 다시 불이 붙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 뒤로 그 대선을 2번 더 치러가지고 지금까지 10몇 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이 기간 동안 터키 경제는 2010년대까지는 에르도안이 살려놨었는데 그걸 고사리를 말아먹고도 남을 수준으로 이제 말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터키의 어떤 그 환율 추이를 보면은 그 원 리라화 환율이 한 10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거지. 그래서 지금은 유럽 쪽에서 관광객들이 가기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아, 그렇죠. 네. 물가가 진짜로 바닥이니까. 그런데 터키 사람들은 정작 못 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 터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전쟁도 했었잖아요, 과거에. 네네. 지금 그리스인들이 이제 에르도안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군 장군 유명한 사람 무타구치를 했냐라고. 예. 어둠의 독립군이라 그랬잖아. 네네.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에르도안을 어둠의 그리스 스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불러요, 별명으로. 네네. 아, 저 새끼 터키 말아먹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준인 거야. 그래서 좀 보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특히 에르도안의 어떤 일대기 중에서 이 쿠데타 때문에 살아났다. 이 점이 굉장히 좀 이재명이랑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반 정도 죽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판으로 살아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스테로이드를 하나 꽂아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경제를 좀 살려놓은 것 같다가 완전 심하게 말아먹고 있다. 뭐 그런 점들이 좀 비슷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이 독재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탄압을 했거든. 네네. 뭐 언론인, 정치인, 군인들까지 반대자들 엄청나게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예 국가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터키를. 그런데 그런 국가로부터 국빈 초청을 받고 뭐 형제 나라 이런 소리 들으라고 해가지고 좋아할 일인가? 우리는 그래도 서방 세계 주류 국가에 끼는 나라 아니에요? 그랬던 나라 아닌가? 우리 막 G8로 들어가네 만에 그랬던 시절도 있었잖아. 네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냥 국가가 되는 거야 다시 이재명 때문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뭐 이렇게 반대자들이 보면 좀 꼴사나는 거 있었죠. 이를테면 미국 가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아,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외교 무대에서 이렇게까지 좀 홀대받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좀 꼴사납다 싶은 건 있었어도. 일단 잘 안 찼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그래요. 우리 좀 거의 터키 레벨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그 형제 국가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이게 사실 그 터키가 형제 국가라고 처음 칭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왜 언제부터 우리가 형제 국가가 된 거지? 어쨌든 이제 그 터키가 원래 오스만 투르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차 세계 대전에 이제 그 독일 쪽이라는 게 편먹었다가 같이 이제 패전국이 되고 네. 그다음에 막 여기저기 뜯기고 그러다가 네. 이제 아예 오스만 투르크 무너지고 그게 어찌저찌해서 이제 터키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일본이 네. 러시아를 러일 전쟁을 이기잖아. 그러니까 네. 유럽을 이긴 거야. 그래서 형제다. 유럽을 이길 수 있는 아시아도 유럽을 이길 수 있는 거를 보여줬다. 얄팍하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처음 뭐 형제가 됐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6.25 참전을 했잖아요. 터키가. 네. 그때는 이제 터키가 유럽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네. 유럽에 들어가고 싶은데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뭐 자유 서방 세계를 우리도 같이 우리 공산주의 싫어한다. 같이 피 흘려 싸우겠다. 그래서 한국을 지키러 자유 한국을 지키러 우리도 참가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참전을 했다. 형제에게라서 온 거는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그 유엔 그 연합군에 속해서 피 흘렸으니까 싸워줬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이거 참전한 공항 같은 거 있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계기로 해서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 것까지 좋은데 그게 이제 한 21세기 들어서는 터키가 우리나라 뒤통수 존나 쳤거든요. 네네네. 친 게 한두 건이 아니야. 특히 뭐 지금 이재명도 뭐 저기 터키 가가지고 뭐 방산협력 이야기하고 왔는데 저는 거부가 뜨악했다니까요. 쉽지는 않을 텐데. 아니 방산으로 통수 친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 터키가 그 우리나라 흑표전적 수출했더니만은 라이센스 생산한다고 해놓고는 그거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자기들이 그 저희 택가리 해가지고 자기 그 터키째라고 해서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완성도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거를 수입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에 문의를 한 국가도 있어. 이거 좀 수리 안 되냐고. 네네네네. 복제품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막 부품 어떤 수준 같은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렇더라. 뭐 그런 얘기 듣고 왔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통수치고 한 꼬라지들도 있어가지고 이 형제의 나라 그만 팔아먹어라.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에르도안 개인으로 보면은 에르도안의 통치 행태로 보면은 이재명이랑 형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좀 외교적으로 우리가 많이 후퇴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게 이게 어떤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이제 뭐 이런 협중 프레임 가지고 이제 계속 말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소제목을 차라리 협중하고 말지라고 붙여봤는데 요즘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제 눈에 좀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 이제 트윗에서 지금 X죠. X에서 이제 그 접속 국가 표시 기능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뭐 BC님은 요즘 트윗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니까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타임라인에 보면은 좀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열성 개딸들이 이제 간혹 눈에 띄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국적 조회를 해볼 수 있게 됐단 말이야 트윗에서. 네. 그래서 많이 발각된 걸 캡처 뜬 걸 봤어요. 저도 네. 거기까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타임라인에 실제로 적발한 케이스들이 꽤 있고. 그래서 보면 실제로 뭐 중국 그러니까 접속지가 중국이거나 아니면 뭐 접속지는 다른 국가라도 이제 그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언어 설정이 이제 중국어로 돼 있다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로 그냥 했던 얘기들이 현실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도 또 트집을 잡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국적 표시하는 게 무슨 인종차별이다. 뭐 차별 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왜 차별 조장이 되냐고 대체. 애초에 중국 국적자가 우리나라 정치 개입을 하면서 여론을 어떻게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발언을 지적하는 게 중국 혐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문제는 한국인인 척하는 게 제일 문제죠. 그리고 그냥 중국인으로서 뭐 이재명 지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수는 있지. 중국인을 드러내면서 그러면 되는데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으로서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한국인인 척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죠. 한국인 척 와가지고 막 국힘당 뭐 친일 어떻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거를 지적하는 게 어떻게 협중이냐고.
우리가 막 뭐 미국 정치 관심이 생긴다고 해서 막 미국인이 척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트럼프 꺼져 막 이러면 그러다가 뽀록 나면 얼마나 웃기겠어. 내가 캘리포니아 주민 행사하면서 막 그런다고 치면 그러면 진짜 골 때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진짜 CIA 수사 받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고. 지금 이제 포탈 그래서 그 포탈 댓글 국적 표기법 국힘에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혐오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거든요. 똑같이. 아니 왜 혐오 프레임으로 엮이냐고. 그게 왜 엮일 일이냐고. 그리고 혐오도 다른 것도 아니고 혐중 프레임으로 엮인다는 거죠. 골 때리게. 그러면 그걸 혐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인정을 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정치 개입하는 중국인들이 실제로 많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이게 뽀록난 계정 상당수가 네. 개삭하고 도망갔잖아. 네. 도망간 계정들이 많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대책에 없이 나온 게 이것도 그 개인 설정으로 국적이 안 드러나게 바꿀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역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지역으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역으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나오면 중국인으로 봐도 되는 거야. 그렇지 뭐 일본일 수도 있긴 한데. 아니 근데 그거를 그렇게 숨기는 나라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렇게 그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굳이. 아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국적을 드러내기 싫은 사람들도 소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정치 개입성 발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모르겠어. 아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좌파 성향이 매우 짙은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짙은 사람들이 보통 그러긴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아주 소수가 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나는 오히려 더 이상하다. 네네. 말이 안 된다. 뭔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YTN이 특히 좀 이상한 보도를 많이 하는데 뭐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스텔스기 관련 보도한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얘네들 지금 이제 무인기 그 유무인 복합 체계를 최초로 실증시켰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중국 정부의 엄포리 많이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이제 미국 그 F-22 5세대 전투기 같은 걸 완전히 압도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중국 중심적인 그 보도 행태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보도하는지 모르겠고. F-22를 압도할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F-22가 한 30년 전에 나온 전투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걔를 능가를 못해요. 뭐 레이더 성능은 이제 좀 후져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뭐 기본적인 피지컬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걔를 잡을 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요. F-22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인데. 외계인 고분해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죠. 다만 이제 유지가 안 된다. 네,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퇴역시켜 버렸잖아 거의. 퇴역시켰다가 다시 또 살리고 뭐 살리네 죽이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6세대로 변형시켜서 이제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고. 6세대로 넘어가기까지 예. 기간이 꽤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6세대도 돈이 적전에 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국 정권 때는 어떻게 갈지는 모를 일입니다. 뭐 네. 아무튼 뭐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중국 전기차 BYD 네네. BYD를 굉장히 올려치는 또 보도를 YTN이 몇 번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골 때린 게 지금 중국 내수의 그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포화 상태거든요. 얘네 지금 그 총생산 캐파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캐파 다 돌리면 한 연간 한 4,500만 대 정도 찍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중국 전기차 말고도 알려지지 않은 전기차들도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간 4,500만 정도 500만 대 정도 찍어내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신차 수요가 연간 한 1,500만 대 정도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 완전 포하고 지금 이제 막 서로 잡아먹고 죽어 나가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이 와중에 중국 내수에서 지금 중국 그 전기차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샤오미나 BYD 얘네들 평이 좋냐면 안 좋아요. 배터리 화재수가 너무 많았어요. 얘들이 딴 거보다. 그 신뢰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거 BYD 어떤 그 고성능 홍보 영상을 YT에서 계속 바이럴로 계속 돌리는 걸 저도 봤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 BYD의 어떤 돈 받아 먹은 거 아닌가 싶은 수준이에요. 보면은 그거 뭐 얘네들 특히 이제 BYD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은 얘들 프로토타입은 그럴싸하게 만든다니까 스펙 잘 뽑아내고 근데 양산시키면은 그 불나고 그러는 거야. 품질 안 나오고
그 코로나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반발이 일어나는 수준인데 그런 차를 갖다 놓고 무슨 전 세계 슈퍼카급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열을 돌려대는 거예요. YTN에서. 난 이거 돈 받아 먹은 거다. 돈 안 받아 먹고 저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보도국에 중국인들이 뭐 화교들이 죽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이러는 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골 때렸던 게 그 저기 트럼프랑 시진핑 회담 관련 보도 나왔을 때 보통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미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한테 미국이 우선이니까 미중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중미라고 불러. 중미라고. 언제부턴가. 이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네. 중미는. 중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진짜로 무슨 보도국에 화기로 들어앉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거 지적하면 다 이제 협중이라고 그럴 건가? 모르겠어요. 법안 통과되거나 어떻게 될라나. 법 통과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겠지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만큼 중국을 혐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걸. 그런가? 우리 이게 뭐 혐오야? 우리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야 이것도 혐오라고 하면 혐오 된다니까 이제. 아씨, 이재명이 혐오라고 그러면 다 혐오야. 아씨 아니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자, 11월 23일 날 진중권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1978년 박정희 득표율 99.96%, 2025년 조국 득표율 98.6%. 재미있네요. 뭐 여기 그 전당대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 대표 후보 조국 외에 나온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죠. 이제 찬반 투표로 해서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찬성 득표율이 이제 98.6%라고 합니다. 네. 야, 이건 부끄러워요. 이런 거 나오면 좀 민망하고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같으면 이런 득표율 나오면 나는 모를 것 같아. 내가 민망해서 못할 것 같아. 하긴 내가 그러니까 정치를 못하겠지. 근데 이런 정당이 저 이제 SNS에 적었습니다만 이런 정당 보조금 막 몇십억 줘야 되고 그러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의원 숫자가 있으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네. 진짜 정당은 얘네가 3당이잖아. 그러니까요. 예전에 친박연대 그렇게 욕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조국당에 비하면 친박연대는 진짜로 선녀예요, 선녀. 정당 같은 정당이야. 친박연대 정도만 돼도. 자, 그리고 우원식 이야기 잠깐 해봅시다. 이 양반 지금 자기 또 광팔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월 3일이 비상계엄 1주년 아닙니까? 네.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이날 휴일로 뭐 국경일로 정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 뭐 법안 통과시키자, 관련 법안 통과시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민주당도 이날에 무슨 이런저런 행사를 하네, 무슨 캠페인을 하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국회에서도 뭘 한다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국회 사무처 비상계엄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가지고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그날 12월 3일 다크 투어를 개최를 합니다. 다크 투어가 뭐냐면 어떤 그 뭐 재난이나 비극 같은 비극이 난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거든요. 뭐 체르노빌 인근을 돌아본다든지 뭐 그런 게 다크 투어죠. 여행 프로그램 나오고 하는데 뭐 비상계엄도 이제 뭐 그런 다크 투어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죠. 관점에 따라서는 저는 동의 못하지만은. 자, 이 다크 투어의 기획자는 탁현민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원식이 12월 3일 오후 5시에 이제 계엄 당시 자기가 월담한 장소. 우원식 그 담탄 없는 그 뒷모습 보좌관이 찍어둔 사진이 있거든. 네, 있죠. 네, 그 월담 장소, 그다음에 뭐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극렬히 대치한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의 주요 현장을 시민과 함께 탐방하면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3일 오후 5시에는.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뭐 4일, 5일 이틀간 또 다크투어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참가 인원은 총 190명을 봤는데 이 190명은 이제 당시에 그 비상계엄 반대 국회에서 결의안을 표결했던 국회의원 190명 이 숫자의 상징성을 살려가지고 190명을 이제 뭐 신청을 받고 이건 이제 국회 통합 예약 시스템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26일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우원식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아니 무슨 국회의장이 이런 데 나오고 있습니까? 그 김용범 실장도
나가서 세탁질 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니 뭐 김용범 안 나가는 뭐 비서 그다음에 강훈식도 나가 막 강훈식은 매불쇼 나갔지. 강훈식 매불쇼 잘 나가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걔들인데 우훈식은 의전 소율 2위 아니야 2위야 3위야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의전 소율 동급이잖아 우훈식은. 그렇죠. 네. 이거 나가지고 김어준 따까리짓 하고 있는 거야. 맞잖아 따까리. 이거 얼마나 그 국가적으로 참 격이 떨어지는. 뭐 아무튼 이 다크투 자체도 골 때리고. 아니 국회 방송 같은데 나가서 하지 왜 그. 그러니까 하려면은 왜냐하면은 이 좀 그 저기 국회 방송이 하면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으니까 털빠들인데 가가지고 이제 좀 홍보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신청자 받겠다. 자, 뭐 이런 골 때리는 일수고 이것도 이제 탁현민 또 기획자고 개딸들은 또 이제 안 그래도 우식 꼴 보기 싫은데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 기획자 탁현민 붙으니까 이것도 이제 또 문재인이 뒤에 있네 막 이러면서 개딸들은 또 물어뜯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재명도 담을 넘었거든. 그렇지. 그 얘기를 하지. 아니 그거 할 거면 이재명 담 넘은 데 가서 해야지. 지 담 넘은 데 가서 하냐고. 그런 소리도 하죠. 개딸들이 당연히. 아휴, 이 비상기형 광팔기 보면 진짜 막 나 막 그 닭살도 다 미치겠는 게 무슨 뭐 당시에 뭐 목숨을 걸었네 막 그러는데 아이 씨발 키키가 공포탄 들고 있는데 뭔 목숨을 걸어. 내가 위험하기로 따지면 내가 그 이명박근혜 시절에 길바닥에 싸기 훨씬 위험했어요. 나 그때 경찰 방패 붙들고 싸웠거든. 물대포 맞아가면서. 그거 물대포 맞다가 실제로 누구야 그 백남기 농민 그 돌아가시는 내가 옆에 한 50m 옆에 있었거든. 봤어 나 사람 나가 떨어지는 거. 나 그런 데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한 번도 내가 시위하면서 목숨 걸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비상기한 그날 밤에 나와서 목숨 걸었는데 그런 애들 보면 진짜로 막 뒤통수 한 대씩 때리고 싶다니까. 야 씨발 또 광 좀 팔지 말라고 택도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집회 부심 그런 데 가서 좀 부려보고 싶다. 가끔씩은 하도 택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자 이어서 장경태 성추행 피서 이거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이제 27일 MBN에서 이제 단독 보도가 처음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단독 보도가 이제 뭐라고 나왔냐, 그냥 이제 장경태가 성추행 고소당했다. 네네네. 정도로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확인을 하려고 뭐 이제 여의도 일대에서 이제 장경태 돌아다니는 거 붙잡고 이제 물어봤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장경태가 그거 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TV조선에서 좀 취재했다가 엎을 정도로 그냥 별 사안도 아닌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뭐 그 무고하게 덮어 씌우려고 든다. 뭐 자기는 무고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TV조선을 언급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바람에 아마도 TV조선이 더 들고 일어난 것 같은데. 긁혔네. 네. 긁히지. 그러니까 그냥 당시에 뭐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다가 그냥 캔슬된 사안이다. 사실 이거 뭐 그 사건도 아닌데 지금 와서 갑자기 부풀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TV조선이라고 직접 언급을 해버리니까 TV조선에서 이제 영상을 틀어버린 거예요. 고된 영상 2개를 틀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이제 피해자 남친분이 이제 장경태 뒷덜미 잡고 이렇게 막 남의 여친 데리고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성질내는 장면이 있고 그 전에 이제 그 장경태 앉은 뒷모습 네. 그 이제 그 피해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제 옆에 이제 만취한 여성 옆에 장경태 앉아 있는 그런 영상 하나 해가지고 2개가 지금 영상이 이제 TV조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영상 내용을 다들 못 보신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2004년 작년 10월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이제 의원실 보좌관들의 이제 어떤 회식 술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자리에 장경태가 이제 늦게 참석을 해가지고 몸도 잘 못 가는 한 여성 비서관 옆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이제 몸을 기대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 장경태가.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 그게 이제 그 현장에 있던 뭐 복수의 뭐 비서관들 참석한 사람들 이제 증언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서관이 11월 25일 날 지금 장경태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뭐냐면 이제 피해자가 그 항구 불능인 상태일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처럼 뭐 만취 상태, 네네. 뭐 혹은 이제 약물로 이제 사람 쓰러뜨리고 그런 경우도 준강제추행 혐의가 되는데 이거 형량 꽤 셉니다.
이거 혐의 인정되면은 징역 나와요. 이거. 네네. 초범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거 찾아내는 거 무섭더라고. 중간계추행 혐의가. 자, 그래서 TV조선의 이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1년 전에 사건을 취재했지만은 피해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투는 걸 꺼렸고 보도를 원치 않아서 당시 기사를 쓰지 않았다. 네네. 그랬는데 뭐 최근에 이제 좀 어렵게 결심을 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TV조선도 다시 보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자친구가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분이 이제 장경태 여기 옷 칼라를 잡고 이렇게 목덜미를 잡고 들어올리면서 막 다그치거든요. 네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인데 뭔 짓이야 막 반말로 막 이래. 장경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못합니다. 눈 푹 내리깔고 막 굉장히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이거 빼박 아니냐. 저 현장 잡혀가지고 지금 주항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뭐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여기 아마 최인문 기자 방송이신데. 아, 예, 그러겠죠. 여기에 따르면 이제 일단 TV조선이 저 영상을 다 깐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식당 네네. 그 식당의 CCTV도 당일날 그 식당 CCTV도 확보를 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재판에 어떤 증거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도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자, 이제 업장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데요. 여기 우리 여의도에서 민주당 당사앞에서 시위 많이 해봤잖아요. 그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발 1번지라고 족발 맛집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부근에. 그래서 혹시 그 근처 가실 일이 있는데 뭐 족발 먹고 싶다. 그러면 족발 1번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 여기가 거기구나. 다크 투어 아니야 이거? 그렇지. 이게 다크 투어지 어떻게 보면. 근데 맛집이니까 뭐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은 편이 갈렸어요. 뭐 지금 다 그 국회의원들 중에 장경태를 적극적으로 그 옹호한다, 장경태 믿는다라고 말하는 의원이 몇 명인데 여기는 다 친정청래계 나오시는 의원들이고 지지자 그룹 같은 경우는 개딸은 지금 반장경태. 네네. 아, 저 새끼 언젠가 저럴 줄 알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친정청래 혹은 이제 친 김어준계. 그러니까 뭐 딴지 게시판 같은 데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장경태 옹호 중이고 뭐 꽃뱀이네 혹은 정치 공작이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꽃뱀을 얘기를 했다고요? 네, 꽃뱀이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거기 있고. 노다지가 하나 생성이 됐네요. 그렇지, 노다지지. 예. 그거 제대로 적발하면은 아주 또 한두 푼 나올 게 아닐 텐데 용감하게 그런 소리를 했어요, 누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TV조선 영상까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장경태가 입장문을 냈어요. SNS에. 한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 그러면서 뭐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 하면서 지금 영상이 나온 상태인데도 그 영상 내용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 자체를 거의 다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그냥 뭐 보호자들 몸이 있었을 뿐인데 그 남자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추가 영상도 있다고 하고 지금 현장에 증인들이 확보된 상태인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 가봐야 알 일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도 이건 좀 빼박 아닌가 싶긴 합니다. 여러모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정치 공작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경태가 보면 좀 골 때리는 면이 있거든요. 장경태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민주당. 아, 서울시당 위원장. 네. 네네. 굉장히 막강합니다. 내년 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이 언제 됐냐면 작년 8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시절이야.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친명의 기수로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됐는데 당대표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바뀌고 나가지고 친명이 아니라 친정청래의 지금 기수예요. 거의. 정청래가 그 당원 1인 1표제로 네네네. 넘어갈 때 이거 방송 나와서 제일 적극적으로 설파한 게 장경태입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하면서 어떤 개파 그 정청래 외곽 조직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경태가. 그래서 지금 자기 조직이면서 정청래 외곽 조직을 지금 장경태가 꾸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정청래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인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장경태를 이거 지금 정치 공작한 거 아니냐. 이재명계 측에서 장경태 날려버리려고. 지금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묵혀놨다가 지금 터뜨리면은 이거 지금 그 지선의 공천권 행사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네. 이제 그렇게 지금 날려버리려고 지금 그 정청래 쪽에 이제 힘 빼려고 작업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신빙성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좀 공교로운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오늘 그 뉴스타파에서 어제 오후 4시자로인가 보도가 된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올해 9월 달에 왜 그 김병기 관련해 가지고 김병기 아들 관련해 가지고 차남인가? 하여튼 예. 그 숭실대 편입한 거. 네, 그 관련해서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잖아요. 9월 달에. 그 뒤에 그 추가 보도가 안 났었어요, 당시에. 그 이제 제보한 그 김병기 전직 보좌관이 있는데 네네. 이 사람 인터뷰 같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기사가. 그래서 기사가 좀 나오다가 말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오후 4시에 이 사람 인터뷰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제서야 결심을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김병기는 지금 이재명 교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불리우고 있죠. 그러니까 당내 인사 중에 이재명교로 제일 유력자는 김병기 아닙니까? 사실 원내대표니까. 집권당 원내대표는 사실 그것도 꽤 큰 권력이기도 하고. 근데 이 김병기를 향해서 다시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정청래의 오른팔을 이재명기가 공격을 하니까 정청래가 이재명이 당내 오른팔을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이. 명청대전 관점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게 예.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손해인데 원내대표랑 그치. 따까리랑. 아니야. 근데 지금 막강해. 장경태 같은 경우도 좀 치명적이야. 이렇게 날려버리면은. 그래서 뭐 그런 포인트로 한번 관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민주당 내전의 어떤 양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는 뭐 그렇게 그런 프레임이 설령 있다고 실제로 그런 의도가 개입됐다고 해도 장경태가 벌인 행위 자체가 어떤 공작에 의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김병기가 벌인 갑질도 공작에 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장경태는 물론 이제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고 뭐 김병기도 실체가 조금 밝혀져야 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로만 봤을 때는 둘 다 비판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비판 자체는 유의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 공작이 개입됐다고 해서 뭐 정치 공작 프레임 우리는 재미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실제로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뭐 변해줄 그런 건 그런 성질은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설이 길었네요. 빨리 후딱후딱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그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배송 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반품시켜 주시기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 웰컴퓨터에 영상 뭐 쇼츠도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네. 이제 사장님께서 영상도 종종 촬영해서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최근에 이제 올라온 영상 보면은 이제 영상 그 올린 취지가 네네. 가끔 이제 그 매장 찾아오셔가지고 컴퓨터 조립하는 걸 배우고 싶다. 아,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 조립을 가르쳐 드릴 방법이 없어요. 뭐 부품 다 까가지고 조립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니면 사장님 조립하신 데 옆에 앉아서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간단한 조립 교육 차원에서 올리신 조립 영상이 있더라고 한 20분 정도 되는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조립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뭐 컴퓨터 사장님 붙들고 조립 가르쳐 달라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돼서 이제 슈톨렌 네. 또 나올 때가 됐죠. 드디어 이제 슈톨렌이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했고 이제 그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 라만카카 그 트위터 계정 들어가 보시면 이벤트 글이 올라 있어요. 그 글을 12월 3일까지 네. 12월 3일 밤 11시까지 리트윗을 해주시면 이제 리트윗 해주시고 라만카카 트윗 계정을 팔로잉 하시면 자동으로 그 응모가 됩니다. 컴퓨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12월 4일 날 참가자 중에 2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슈톨렌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 슈톨렌 뭐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저희도 먹어봤잖아요. 재작년부터 먹었죠. 재작년부터 먹었나? 아무튼 이거 꽤 오래 묵혀놔도 되거든요. 그렇죠. 사장님은 최장 한 6개월 정도까지 묵혀놓으셨다고 해요. 가능하죠. 네. 그 뭐 김치 냉장고 같은 데 넣어 좀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 그냥 냉장고에도 가능할 걸. 근데 이제 이게 그 애초에 과일들을 그 술로 발효시킨 거라 가지고 이게 묵혀놓으면 굉장히 맛이 진해져요. 풍미가 굉장히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우선 묵혀놓고 여러 개 사다 놨다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묵혀놓고 드셔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그 여러 개 사다가 이렇게 먹다가 뭐 한두 개 정도 짜먹어놓고 까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쉽냐고. 쉽진 않지. 이럴 때는 좀 기억력이 안 좋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내가 풀 수 없는 자물쇠 뭐 이런 걸 하고 걸어. 아니면은 이렇게 이 슈톨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왕창 사가지고 막 이것저것 먹고 막 짱먹고 하다 보면 까먹을 수 있다니까. 저기 사나워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뭐 어떻게든 하셔가지고 아니면 인내심을 기르시던가. 네네. 아니면은 그 라면카카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네, 나 늦게 보내달라고. 6개월 뒤에 보내주세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민폐일 것 같은데 가게에. 자, 아무튼 시즌 상품 슈톨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그 IMF 연례 협의회 보고서 요게 이제 나왔어요. 네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례 협의회는 9월 11일부터 이제 24일까지 요때 이제 IMF 그 대표단이 방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재정당국이랑 이제 연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때 가지고 2달 만에 두 달 맞지? 거의 2달이죠. 거의 2달 만에 이제 보고서가 나온 셈이에요. 요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 기재부 맞죠? 보도 자료 낸 데가 기재부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요 IMF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영문이긴 합니다만 보고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 이 영보고서는 요즘은 번역하기도 한 90% 이상 번역기가 아주 잘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원문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뭐 내용 면에서 크게 그 기재부 보도 자료랑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쪽은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매일경제에서 이제 그 분석 기사를 하나 낸 게 있거든요. 25일 날. 네네. 요 기사를 통해서 요 보고서 내용을 잠깐 좀 봅시다. 이제 매일경제 25일자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비 쿠폰 정책 효과 자신하던 정부 IMF 만나 재정 승수 낮을 수 있어. 그러니까 IMF 만나가지고 이 재정 승수에 관해서 좀 가성비가 안 나왔다. 돈 풀었는데 그걸 이제 인정했다 이런 뉘앙스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재부가 그 경기 부양 패키지를 통한 보편적 현금 지급이 뭐 이제 R&D 투자 같은 거에 비해 가지고서 재정 승수 효과가 낮았다라고 이제 IMF에 인정을 했다. 네네. 다만 이제 그런데도 지금 이제 현금 살포가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 재정당국과 기재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에 뭐 경기가 위축된 시기에는 현금 이전의 승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소비를 빠르게 진작시키려면은 이런 부양책이 필요했다. 뭐 이제 좀 그 승수 효과 낮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돈 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MF 같은 경우도 뭐 그래 그것도 뭐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긍정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고서를 보면은 하지만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정부의 어떤 그 재정 기조가 보면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계속 확장 재정 일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단기 네. 계획 5년간 잡은 거 보면 계속 확장 정책이잖아. 재정 확장을 기조로 하고 있잖아. 장기 재정 전망, 아니, 그게 뭐였지? 장기 재정 계획. 네. 그게 더 심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150% GDP 대비 150%까지 부채율이 네.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짰죠. 그래서 IMF도 지금 이제 뭐 지금 당장에는 이 확장 재정인 게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적어도 한 2030년에 이르면은 이 뭐야 재정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근거로 그 우리나라 재정 당국에서 근거로 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실질 성장률 대비 그 무슨 성장률이야 갑자기? 잠재 성장률. 잠재 성장률 대비 실질 성장률이 이제 안 나오니까. 네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좀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IMF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은 그 이제 실질 성장률이 어느 정도 따라붙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걸 한 2030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재정을 다시 이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확장 정책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IMF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지적 자체는 저도 뭐 틀리지 않다. 뭐 제가 뭐 경영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경제과를 나온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짧은 지식으로 봐도 이런 지적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지만은 저는 그래도 좀 불만스러운 건 그런 겁니다. 사실 지금 한 5년 그러니까 IMF의 권고대로도 한 5년 정도는 확장 재정을 펼칠 수 있다라고 지금 정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확장 재정을 펼쳤을 때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이 대중들이 이 확장 재정이 중독돼 버리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당장에 지금 지원금 몇 번 푼 것만 가지고도 뭐 저기 주로 개딸들이 선동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근데도 뭐 돈 풀어라 돈도 안 푸냐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소리까지 나옵니까? SNS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저기 뭐야 기업 그 블라인드 홈페이지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선동인가 아니면 역선동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고 저는 최근에 이게 많이 골 때렸는데 이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기획기사 시리즈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대학생 기본소득을 말하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라는 단체가 있더라고. 네네네. 아니 씨발 무슨 기본소득이 뭔 서포터즈요. 이렇게 단일 정책이 무슨 서포터즈 붙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오마이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막 얼차없는 소리들을 하거든. 대체 왜 대학생만 기본소득을 왜 줘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대학생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생인데 기본소득 서포터 아니야 대학생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애들 여기는. 아 그래요? 대학생 대상의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미쳤네 이 새끼들. 정신 나갔네.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데가 대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농민단체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뭐 농민 기본소득 전 농민한테 다 실시해라. 미국에 뭐 3,500불 줄 거 주지 말고 그 돈은 농민 기본소득 달라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있나 뭐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인 뭐 거기도 이제 달라 뭐 이러고. 거기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재정 중독의 저는 증상으로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 확장 재정을 한 5년간 계속 지속했다가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잠재 성장률 아니 뭐지? 왜 자꾸 단어가 실질 성장률 말고 뭐였지? 잠재 성장률. 잠재 성장률 맞나? 잠재 성장률을 실질 성장률 어떤 싱크로가 맞아 떨어졌을 때 과연 확장 재정을 거둬들일 수 있겠냐고. 확장 재정을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사람들 중독되기만 할 거라고 중독돼가지고 저는 재정을 정상화시키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정치권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IMF가 그런 점을 짚어주지 않은 건 좀 아쉽다. 근데 뭐 게다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기본소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번 시작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럼 가야지. 네. 한번 시작하면 진짜 나라 갈아엎는 수준으로 뭘 하지 않는 이상 더 돌리기 힘들죠. 그래서 IMF의 보고서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뭐 말하는 건 내정 간섭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뭐 좀 그 당장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니까 뭐 네. 그 주체성을 이렇게 침범할 수는 없죠. 네. 근데도 이제 이 정부의 어떤 확장 정책에 확장 재정에 좀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아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준 것 같아가지고 그 위험성에 비해서 좀 경고 수위가 낮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IMF에서 이제 영문으로 네. 그 보여준 그러니까 그 IMF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하고 기재부의 보고서가 좀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그 2030년 뭐 이렇게 어떤 시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네. 정작 IMF 보고서에는 시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에 실질 성장률이 어느 정도 붙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재정 기조를 네. 재정 지출 기조를 바꿔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좀 되돌려야 된다. 지속 가능성 이야기를 하죠. 네. 확장 네. 기조를 이제 다시 돌려서 평범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화 시켜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 재정 기조를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IMF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스테로이드 꽂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제 기재부의 어떤 보도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뭐 지금 정부가 돈 푼 거 IMF도 그냥 인정하더라 이런 식으로 예,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네. 뭐 이제 그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네. 뭐 재정 준칙 같은 그런 앵커를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로 좀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IMF도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기는 한데 기재부에서는 그거를 더 하나만한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점을 다르게 찍은 거죠. 말하자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하고 저는 이제 정작 그 IMF의 보고서조차 좀 더 세게 경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뭐지 그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9월달에 이루어진 어떤 협의란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11월이고 이제 12월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올해 이제 올 하반기에 어떤 지금 이런 그 환율 이상 환율 사태 같은 걸 과연 반영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보고서에서 전 이제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남거든요. 이게 사실 뭐 사실은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어떤 정세나 국제 정세가 전반적으로 스테이블하다면은 안정적이라면은 9월달에 협의를 해도 뭐 연말에 그렇게 연말 상황에는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흘러갔다면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전반적으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9월달 보고서랑 지금 9월달에 협의에서 나온 보고서랑 지금 상황이랑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환율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환율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는 반영은 됐을 것 같아요. 9월 환율에도 1,400원대 초반에는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을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이제 그때 9월 달만 해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관세 협상 같은 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불확실성이 그렇죠. 굉장히 컸기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이제 널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도 아닌 게 돼버렸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좀 환율이 왜 이런가. 이거 뭐 우리도 뭐 답은 없지만은 한번 그래도 좀 우리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1,450원도 넘어서 1,470원. 아, 그렇죠. 네, 1,470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지금 이 정도인 것 같고. 네. 어쨌든 1,500원을 간다. 그다음에 뭐 1,600원도 갈 수 있다. 네.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튜브에서 그 지금 환율 흐름을 지적하는 쪽에서는 진짜 1,600원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시작은 처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네. 그때 이후로 이제 1,400원을 넘어선 거는 네, 우리 지금 재판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때죠. 그렇죠. 갑자기 계엄을 질러가지고 네, 신나게 한번 찍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그것 때문에 욕도 한번 했었을 걸. 환율 개판다고 이게 뭐냐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뭐 그게 이제 진정이 잘 안 돼서 올해 4월에도 한번 또 1,400원을 넘었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약간 뭐 정치 환경이 좀 안정세로 들어가 영향이었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또 1,300원 초반까지 내려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막 올라갔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게 오름세가 이제 심상치 않다. 네. 네. 다시 잘 안 내려올 것 같다.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뭐 이제 코로나 제외하면은 한 세 번째 정도 네.
되는 셈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강달러라고 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그 예전에 이제 그런 IMF 외환위기 때나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통화들 뭐 유로라던가 엔화라던가 이런 거를 압도하면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그냥 달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지금은 유로가 달러보다 세거든요. 유로는 왜 세대 근데? 그건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또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유로 엄청 세요. 아니 유로도 지금 뭐 곱창나고 지금 개판인데. 네, 개판인데. 네. 네, 근데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보다 세고, 예, 뭐 엔화는 아시겠지만 작살 나 있고. 원화랑 좀 비슷하죠, 엔화가. 네. 1등이 엔화가 1등. 실질 실효 환율 지수로 하면은 하나 원화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엔화가. 네네. 그 다음에가 이제 위안화. 우리가 3등. 이쪽 블록이 동아시아 3개국이 지금 다 이쪽 블록이 지금 다 개판치고 있네. 네, 개판이 좀 낮죠. 환율로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독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환율 때문에 손해 보는 게 많죠. 그렇죠. 네, 뭐 다 대표적으로 유가를 보면은 지금 유가 안정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유소에 이제 그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나와 있는 가격 보면 무섭죠. 아, 기름값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1,800원까지 갔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 네. 1,700원 넘어갔고. 1,700원 넘어갔고 네. 확실히 넘어갔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외환 당국에서도 외환 당국이라 하면 뭐 기재부가 이제 외환 당국의 수장이죠. 네.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좀 움직이는 모양새 나왔습니다. 네. 나왔고 이제 정당 지지자들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양쪽 다 공히 예. 윤석열 때문이다. 아니다 이재명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개딸 일각에서 근래 본 것 중에 제일 얼쩍 없었던 소리가 네. 윤석열 사형 선고하면 환율 떨어진데 있다는 소리는 개딸.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대체. 내란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 거다. 그런 의견인가 보죠. 그것도 이제 윤석열 사형 선고를 해야 된대. 사형 선고를 해야 된대. 미친 진짜. 윤석열 목 치면은 돼? 나 지금 웃긴다. 자, 근데 뭐 일단 근데 상황은 어떤 숫자는 굉장히 무섭죠.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무서운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 IMF 때나 97년 IMF 때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그런 위기감은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네. 어떻게 보면 뭐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좀 겪어봤죠. 저 군대 갔다 오니까 IMF 터지고. 네네. 직장 생활 좀 진짜 버릇고 살만한데 싶을 때 저도 그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때는 그렇게 세게 저는 운 좋게 물론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게 세게 데미지를 안 받긴 했지만은 저도 이제 그 데미지를 크게 받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다 겪어봤단 말이야. 이 환율 그렇죠. 튀는 거를. 네네. 근데 IMF 이후로는 그렇게 나는 공포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IMF 때가 제일 무서웠죠. 네. 2009년은 우리나라 당국이 대처를 꽤 잘했죠. 네, 이명박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준표 의장님이 과거에 이제 방송 그 유튜브 나와서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대처 같은 거 이제 말씀해 주신 적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그 재정 당국이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IMF라는 경험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준비가 됐었죠. 네. 회사들이 대체로 기업들이 그래도 좀 준비가 된 상황이었고 예를 들어서 IMF 때는 이 기업들이 달러 빚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문제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워낙 금리가 아름다우니까 이 외국에서 돈 빌려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막 이자 내려고 그런 상황이었잖아 다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무너지니까 끝장 작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달러 빚 좀 그리고 이제 워낙 회사들이 확장을 네. 하던 때였으니까. 대표로 대우 세계화 그렇죠. 그러면서 예. 뭐 빚 해가지고 확장해서 돈 더 벌면 된다. 그렇죠. 이런 네. 자세였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냥 막 확장을 하다가 한 방에 갑자기 이제 자금 경색 상황이 오니까 돌려막기가 안 되는 거지 더 이상. 네, 근데 이제 정부는 그 환율 안 오르게 하려고 외화 그렇죠. 보유고 갖고 있던 걸로 막 투입시켜가지고 붙잡아 놓고 있었는데 다 떨어진 거야 총알이. 한계가 된 거죠.
정신없이 막 끊었더니 있었더니 뭐 이제 20억 달러밖에 안 남았더라.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더 이상 못 막으니까 IMF한테 돈 빌려봐야 된다. 네.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그때는 뭐 줄도산이 나고 그랬잖아요. 네. 장난 안 했죠. 기업의 네. 크기랑 네. 상관없이. 그러니까 도산이 안 나도 일반 그 직장에 있다가도 자리 이제 잘린 사람 정말 많았고 저희 집안도 그랬거든요. 저희 집도 이제 그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같은 직장에 다니셨어요. 네. 그랬는데 IMF 터지면서 어머니는 이제 퇴사당하고 퇴직당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뭐 크건 작건 영향이 있었죠. IMF는. 네. 뭐 엄청난 상황이었죠. 네. 저는 그때보다는 안정적입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불황을 한 5년 넘게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감각해진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그렇게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무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감각에도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저희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이게 일단 당장에 뭐 기름값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이제 또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난방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죠. 네, 미칠 거고. 난방 어찌됐든 뭐 가스를 떼건 석유를 떼건 외국을 사와야 되는 것들인데 이 연료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취약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위험해질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예, 좀 소규모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뭐 경기 탄 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네. 또 지금 연말이면 또 대목 장사해야 되는데 이 또 뭐 연말에 경기 안 좋아버리면 그래도 1년에 한 1년 중에 좀 대목 장사 해가지고 얼마가 좀 남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지는 아니지. 하지만 이렇게 어떤 거시 지표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는 아니라서 그런지 하여튼 외환 당국은 역시 침착한 편입니다. 네. 뭐 그래도 침착한 게 도움이 되죠. 실제 뭐 이렇게 막 다급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지금 그렇죠. 환율만의 문제라면은 이거는 2024년에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그 시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환율에 관해서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쪽이고 저쪽이고 너무 정략적으로만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서로 탓하기 바쁘고 지금 당장 우리 IMF야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위기감 조성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특히 많이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면도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어떤 좀 나쁘게 말하면 공포팔이 장사로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장사가 잘 먹히는 아이템이긴 하기 때문에 사람들 겁주면 많이들 보지 아무래도 선정성이 있지. 네. 이게 이제 작년 이제 24년 11월 기사를 제가 퍼왔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래도 계엄 전이라서 비상계엄 전입니다. 네, 1,400원은 오르지 않는데 1,400원이 눈앞에 보이는 1,300원 마크에서 1,400원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이제 이재명이랑 민주당이 엄청나게 이제 공격할 때였죠. 환율 방어 안 되네, 뭐 탄핵을 해야 되네, 만에 그러던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1,400원은 과거 1,400원과 다르게 봐야 한다. 그래서 현재의 고환율은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좀 욕을 먹고 있네. 네네. 과거 외환 위기와 달라 지금은 우리가 채권자, 달러 채권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달러 빚이 많은 게 아니라 달러 자산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달러를 사서 여기저기 짱박아 놓은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때는 또 강달러 상황이라서 이제 유로와 엔화까지도 다들 약세를 보일 때 이제 그럴 때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25년은 지금 현재는 또 조금 다르죠. 예. 지금은 이제 그 엔화는 우리 사이좋게 가고 있는데 위안화까지. 근데 유로는 잘 나가고 있다. 이거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 아주 초강달러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예. 그래서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이거 보면 또
좀 위기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는 86.63, 2009년 금융위기 때는 88 이랬는데 지금 89 정도라고 해요. 근접하고 있네. 예, 지금 이번 달은 88까지도 할 거예요. 이 기사 다음 지금은 조금 더 88, 그러니까 거의 2009년에 근접했을 거예요. 네네. 어쨌든 근데 뭐 위기 상황 막 정말 큰일 나는 국가적으로 큰일 나는 상황은 아니다. IMF 때는 막 외환 보유고 작살나고 기업들 다 나자빠지고 막 이런 상황. 게다가 막 은행까지 문 닫고 막 그랬잖아 그때는. 네. 그래서 은행도 막 구조조정해가지고 지금 5개 은행으로 이렇게 다 합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까지는 지금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도 좀 공포감이 덜하다. 그러면 지금 큰 문제는 없어서 다행인데 좀 왜 이렇게 올라왔냐. 그게 중요하죠. 대체 왜 그러냐. 10년 전에는 1,200원도 잘 안 올라서 1,100원 막 이랬어. 그렇죠. 예. 이제 달러 이게 환율 추이를 보니까 그래도 1,000원 초반. 그래서 1,200원 가면은 좀 세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 네. 왜 이러냐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냐 막 이렇게 말 나오고. 네. 근데 이게 슬금슬금 1,300원도 넘고 이제 1,400원도 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지금 올 연말 들어가지고 갑자기 1,400원대로 올라간 거 아니냐. 뭐 올 하반기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지금 최근 한 5년 추세 보면은 환율이 슬금슬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원, 1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점만 잡아도 그러니까 고점 찌르는 거 말고 중간중간에 1,400원 넘어서 찌르는 거 말고 저점으로만 봐도 이렇게 슬금슬금 계속 그렇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슬슬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길게 잡으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한국 경제에서 좀 이렇게 심층적으로 기사를 한 5개를 써서 짚었는데요. 네. 거기 나온 얘기를 좀 인용을 할게요. 일단 대내 요인 3가지와 대외적인 요인 3가지 이렇게 잡았어요. 네. 대내적인 요인 3가지 중에 하나는 달러 유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윤석열 정권 어느 시기부터지? 23년인가 24년부터 해가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경상 흑자를 거두고 있는데 경상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는데 이 경상수지 흑자를 압도할 정도로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 개인 투자도 요새 뭐 이슈 키워드죠. 주식. 서학개미. 개인 투자도 많이 늘었고 국민연금, 한국은행 이런 기관들도 해외 투자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학개미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많이 는 건 맞아요, 확실히.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학개미 투자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맥락이 없는 건 아닌 게 이거 서학개미 투자 그 추이를 봐도 이것도 최근 한 5년 혹은 10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오긴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해외로 투자 수요가 점점 늘어갔기 때문에 어떤 그 외환이 빠져나가는 한 요인으로 충분히 볼 여지는 있습니다. 네네. 충분히. 근데 그 얘기는 뒤에 한 번만 더 다시 하기로 하죠. 네네. 네, 일단은 조금 더 내용을 이어나가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달러 유출, 해외 투자가 많이 늘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를 벌어왔는데 이것을 환전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미국 대미 투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지금 또 이제 갖다 바쳐야 되는 돈 생겼으니까. 네네. 그래서 어차피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환율 오름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환율을 했다 나중에 또 바꿔서 환차손을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인 상태로 계좌에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달러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전이랑 다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확장 이후로 이제 금리 차가 이제 생겼잖아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도 올렸는데 미국이 더 압도적으로 미 연준에서 그냥 5%까지 그냥 올려가지고 그때부터 생긴 이제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2년 넘게 48개월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보면 항상 이제 우리가 미국 연준 기준금리보다 한 0.5 정도 더 높았잖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1% 높을 때도 있고. 네. 아무튼 이제 연준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았었는데 지금 그게 역전된 상태가 항상 높게 설정을 해놓죠. 네,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게 역전된 게 몇 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2년 지금 넘었다고 합니다. 2년 넘었다고 하고.
자, 이런 거를 이제 대내적인 요인 세 가지로 짚었고요. 네. 그다음에 대외적인 요인 이거 빼놓을 수 없죠. 트럼프발 대미 투자 압박, 협박이죠 이거. 협박이죠. 네. 압박도 아니고 협박이지. 삥 뜯기지 사실상. 네, 관세 가지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엄청 발행했다고 해요. 이거 좀 미국 사회에서 위험한 거 아니야? 단기 국채를 열심히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장기 국채 발행을 양을 줄이고. 네. 그러니까는 이 단기 채권을 사기 위해서 많이 돈이 몰려갔다고 해요. 미국 채권이면 안전 빠이고 단기 채권이면 진짜 안전 빠이겠지. 더 좋잖아. 네, 달달하지. 장기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달달하지. 그래서 그쪽으로 달러가 몰려갔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런 데 있는 것도 빼가지고 막 가져가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달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달러 공급이 확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엔화 동조화 문제입니다. 그전에도 엔화 동조가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한동안은 또 위안화 동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었고 그때는 우리나라 그 대중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하던 때.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줄어드니까 또 다시 좀 엔화 쪽으로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엔화랑 같이 많이 움직인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화 꼴등. 엔화 꼴등이고 하여튼 그거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뭐 우리나라 사람 우리는 이제 아니 대체 엔화랑 한화랑 왜 같이 움직인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거의 한 경제 블록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면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수출 경쟁 상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만약에 수출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엔화를 절하시켰다. 네. 그러면은 수출에서 밀리면 우리 손해 볼 수 없으니까 같이 내려가는 그런 경향도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일본이랑 직접적인 경쟁 대상이 된 이후부터 그 정도가 더 이제 가속화된 거죠.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북미 시장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현대랑 도요타랑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거 양국 간의 서로 이제 환율 가지고 조정을 안 하면은 한쪽이 확 이득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씨발 우리도 그럼 환율 조정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엔화 조정이 굉장히 또 껄끄러운 게 지금 현재 그 신임 총리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이 사나이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 그렇죠. 게다가 또 지금 시국에 또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에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왔거든요. 돈 뿌린다는 소리죠. 근데 이분이 총리가 되기 전부터 그런 게 아니고 총리가 되기 전부터 아베 전 총리가 살아있을 때도 굉장히 아베랑 정치적으로 끈끈한 파트너였고 결이 같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끈끈한 파트너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나이 총리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내용이 흘러나오자마자 엔화가 떨어질 정도로 이 사람은 그냥 엔화 조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총리까지 돼버리고 그리고 아베노믹스 계승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엔화가 지금 정말 제대로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엔화도. 그거를 우리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원화가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 네. 굉장히 이제 껄끄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대외 요인 세 가지까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인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많이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네.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회하고 한국은행 총재 이제 항상 통화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많이들 얘기했지만 한미 금리가 역전될 때도 뭐 펀더멘탈이 좀 괜찮다. 뭐 그래서 양호해서 뭐 이 정도 금리 역전돼도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제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인 통화 가치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뭐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따져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 48개월 넘게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 이거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합니다. 많이 언급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더해서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유동성, 그러니까 한국의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 네.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은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환율 방어에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런 큰 요소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발 관세 협상 이런 거는 조금 제외하더라도 이제 뭐 유동성이라던가 뭐 기준금리라던가 경제 성장률은 이게 객관적인 수치가 바로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걸 얼마나 따라가냐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기준금리는 높은 게 유리한 거고 유동성은 너무 늘어나면 안 좋은 거고 네.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 일단 이제 기준금리 한번 보죠. 기준금리부터 보면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3년 8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반드시 환율 상승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과거 케이스들을 짚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총 이제 4번 지금까지 해가지고 총 4번의 금리 역전기가 있었는데요. 이때를 보면은 이제 재미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금리 역전기가 1999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이제 금리가 역전됐었어요. 기준금리가. 근데 이게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금리 격차가 커지는데 근데 오히려 환율은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당시에 보였었습니다. 이때도 금리가 역전됐는데. 네네네. 금리가 역전되고 금리 격차가 더 커지는데 그러니까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아지는 상황에서 환율은 오히려 같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금리 역전기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였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1차 네. 금리 역전기랑 금리 네. 격차가 커지는데 환율이 낮아진다. 네. 그다음에 이제 3차 금리 역전기는 이제 최근이었죠.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코로나 대비한다고 미국 연준이 이제 거의 제로 금리 0.25%까지 금리 다운시키면서 이제 그게 끝났는데 금리 격차 기간 동안 환율은 상승하긴 합니다. 근데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올려도 환율은 바로 계속 그냥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근데 4차 금리는 이제 지금 22년 9월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금리가 역전되기 전부터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금리 역전이 과연 작용을 했는지 좀 규명하기 애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멘텀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이런 확실한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한 그 상공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더 주목을 해야 되고 보통 이제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할 때, 그러니까 금리를 끌어올릴 때, 이때 이제 그것이 실물 경제로 위기가 전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환율 불안이 커진다. 그러니까 그때 다르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꼭 어떤 하나의 결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변수랑 결합시켜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3년에는 강달러가 되는 상황에 좀 주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양털깎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일부러 그런다는 의견도 있는데 환율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환율을 낮추게 하다가 이제 한번 이제 금리를 쫙 끌어올리면은 달러가 미국으로 싹 쏠려 들어오면서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게 중진국들은 다 그때 한번 털린다는 거지. 아이 신나게 싼 이자로 달러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아들이니까. 뭐 우리도 IMF 그런 걸로 맞은 것도 있겠지. 그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동남아 여러 국가들 태국,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 앞서 말씀드렸지만 터키도 당했다고. 네, 그 시기에. 그렇죠. 그런 식이란 말이지. 그게 이제 고의다. 네. 그런 이제 의견이 있어요. 뭐 아마 그 스태그플레이션 잡는다고 폴 볼커 때 그 금리 인상했을 때 10몇 프로 이렇게 기준금리 땡겼을 때 그때도 그런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할 만하면 약간 음모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 양털깎기는. 네네. 뭐 무슨 그런 반론도 있죠. 니네가 잘하면 괜찮아.
뭐 그런 이제 얘기도 있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기준금리 역전이 반드시는 아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은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의 하나로 한큰 킵은 해둬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굉장히 직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자를 더 주는 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니까 쏠리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뭐 환율의 모멘텀이 반드시 어떤 기준금리의 역전이라던가 금리의 방향을 가지고 일치하지는 않는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벌써 50분이네? 유동성 얘기는 내일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이어가야 돼. 이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분량 조절 실패. 다음 주에 좀 이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장경태 때문에 경제 이야기를 못 하네 이거. 이 새끼 안 되겠네. 안 되겠네요. 우리 언제 여의도 족발 일본전에 가가지고 한달까지 합시다. 뭐야 이게. 다크추. 뭔가 우리 좀 학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 환율 왜 이런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일단. 네. 다음 주에 유동성 이야기를 하면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다음 주에 스포를 미리 좀 드리자면. 네. 근데 이제 유동성 얘기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시지표가 딱 들어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본의 아니게 이번 주에 욕 많이 드신 네. 이창용 총재의 실드를 네. 또 본의 아니긴 아니지. 나는 좀 이창용 총재를 좋아하긴 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그런 게 이걸 너무 이제 그 정략적인 진영적인 관점으로 봐버리면은 그렇게 하고 비판을 하시도 스텝이 꼬입니다. 왜냐하면 이창용 총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시기에 아니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퇴임 막판에 임명하고 임명을 했지. 네네. 근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잘했잖아. 정부 기조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를 진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네. 어느 정부에 누가 와도 네. 잘 협조적으로 움직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뭐 이제 이창용 총재는 제껴냈더라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상목 전 부총리도 지금 이제 환율 관련해 가지고 좀 다른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그런 것들에 끼워 맞추다 보면은 결국은 누구 탓하기도 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진영으로는 절대 탓을 하면 안 돼. 네.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오는 흐름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냥 흐름이 있는 겁니다. 네. 그 흐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환율을 한국의 경제 정책 실패라고 규정을 한다고 하면은 앞서 있던 모든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다 그렇습니다. 싸잡아서 네. 머리채 잡고 끌고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재명이 어떤 확장 재정 정책을 비판할 부분은 충분하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현 상황의 환율에 관해서 단지 이재명 멱살만 잡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 관점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네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거 또 들고 올게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